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대표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또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오늘 저는 이제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오늘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그 테마 자체가 굉장히 시장성이 좋고 미래가 밝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술이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걸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았었고요. 기술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그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만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저는 2007년에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개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6월에 퇴사를 하고 경북 경일대학교라고 하는 산일대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수로 가서 교수 창업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대차에 있으면서 바로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창업의 뜻이 있었었는데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비빌 언덕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교수로 가서 교수 창업을 바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자율주행에 관련된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 이제 각종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자율주행 국가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실제 27년에 양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를 좀 한마디로 딱 한 장의 장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림에 보이는 이런 차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테슬라죠. 승용차,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 내가 잠을 자도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승용차 베이스의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이 없는 완전 그냥 박스카, 완전 미래형 모빌리티,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CTO 오영철 이사님, 유병용 이사님, 설병 이사님 4명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이 4명의 히스토리가 다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개발센터에 계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시스템 구성이 일단 차가 있어야 되겠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지, 판단, 제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죠. 사람이 운전하려면 주변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차량을 제어,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 3분이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할 때 인지 쪽 담당 팀장, 판단 담당 팀장, 제어 담당 팀장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PM 역할을 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 4명이 이제 나와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자율주행 시승을 했다, 대통령 시승을 했다, 어디서 이렇게 각종 시승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다 저희 팀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1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130명의 인력이 있고 대부분 다 엔지니어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석사 이상이 35%,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부품사 출신들이 이제 55% 정도가 있고요. 국내 7개 지사가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에 2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약 10여 개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좀 자랑을 하면은 자율주행이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일반 차처럼 판매량 얼마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는 못하고요. 가이드하우스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매년 자율주행 기업들에 대한 순위를 매깁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일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3위에 공식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3위라고 하면은 다들 13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1등이 인텔, 2등이 구글, 3등이 웨이모, 4등이 GM 뭐 이런 순입니다. 현대가 5위. 이 정도로 자동차 회사 외에 IT 회사, 부품사 등 글로벌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모여서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대비 이렇게 기업 가치라든지 누적 투자 금액을 보면 사실 비교도 안 되죠. 경쟁 기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 단위급 되는 회사들이고 아직 저희가 지금 시리즈 A까지만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시리즈 A 기준 기업 가치는 660억 그리고 누적 투자 금액은 180억만 가지고 현재 13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회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들은 현대자동차 CES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가전박람회라는 게 열리게 되죠. 보통 이 가전박람회의 주인공은 전자회사들이었는데 삼성전자, LG전자처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나오면서 자동차가 굉장히 큰 섹터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2017년에 여기서 보이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실제 통제되지 않은 도로에서 전 세계 기자단을 상대로 시승 행사를 하게 되죠. 그때 참여했던 인력들이 여기에 이제 보시는 이 인력들이고 저희가 이 CES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약 3개월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실험을 했었었는데요.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숙소 잡아서 모여서 맨날 차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런 말 한 거죠. 야, 우리도 나가서 한번 해볼까? 우리끼리. 예. 참고로 이때 한창 막 같이 저희와 같이 개발하고 뭐 경쟁하고 하던 기업들이 아까 그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같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었던 기업들이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보고 여기 참여했던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했던 이런 대통령 시승 행사라든지 CES 행사 이런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능성을 받고 야 그러면 이걸 창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거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참고로 이걸 찍은 거는 모터그래프라고 하는 김한용 기자님이세요. 지금 그 모카라고 하는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네. 네, 제가 참 이때 어렸을 때입니다. 5년 전이죠, 5년 전. 6년 전이네요. 네, 이분도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시죠. 뭐 지금은 테슬라가 이제 보편화됐겠지만은 이때는 5년 전이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좀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하기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시승이었죠. 네, 이런 걸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냐면 저는 그때 실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사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차들은 개발용 차입니다. 데모카죠. 실제 양산할 수 없는 데모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런 영상을 보면서 금방 자율주행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자율주행 차가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는 안 되고 부품 개발부터 반도체 개발, 소재 개발, 뭐 생산 공정, 법, 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실무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는 이런 승용차 베이스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최소 30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맨날 언제 나 완전 자율주행차 살 수 있어? 막 물어보시면 제가 저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다들 뭐 테슬라가 금방 양산할 것 같지만은 현실은 아닙니다. 3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그 당시에 여론이 이제 금방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거라는 여론이 워낙 강하게 일었었기 때문에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실무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액티브라고 하는 회사와 합자를 합니다. 그래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5조짜리 회사를 만들죠. 이렇게 그 회사 합자를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한 기술적 방향과 철학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굉장히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장은 엄청 크지만 승용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경단위입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경단위에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뭐 실현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예. 자율주행보다는 차라리 물러가는 차가 빠르지 않을까? 물러가는 차가 나온다면 훨씬 뭐 시장성도 좋고 엄청 파격적이지만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니까 저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아까 영상도 보셨다시피 있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현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진지하게 했고 저희 회사의 방향은 실현 가능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CES 때 현대차에서 나오기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때 인터뷰 때 2030년경에 대중화할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무슨 2030년이냐, 2020년에 양산해야 되는데 그런 욕을 엄청 얻어먹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빨리 당겨서 203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연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인터뷰 이후로 정부에서는 현재 2027년까지 자율주행 양산을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세우고 현재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첫 장에 보여드린 그 박스카 완전 자율주행 되는 차를 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요. 보험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보험도 없고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민을 한 후에 현실 가능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기술적으로 센서가 가지는 한계, 지금 현재 반도체 성능의 한계 때문에 시속 100km 이상 달리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테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제조사로 가게 됩니다. 그럼 현대차가 1년에 100만 대씩 차량을 파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 사고가 책임은 회사가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혼자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가 있어야지만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변수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고속도로 시속 100km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동물이 튀어나왔어. 아니면 앞에서 화물차에서 짐이 툭 떨어졌어. 아니면 전날 태풍이 불어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 뭐 이렇게 사람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주행차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긴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려면 시속 50km 이하일 때 정도만 실현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실무 엔지니어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면 시속 50km라고 한정해버리면 내가 자율주행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돌발상이 생기면 그냥 딱 세우면 돼요. 딱 세우고 비상등 깜빡깜빡 켜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앞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차를 딱 세울 수도 없어요.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가 세울 수도 없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는다는 것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도심 내에서 저속으로 달리면서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B2B 시장을 노리자. 아니면 B2G 시장을 노리자고 했던 거였죠.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마을버스.
서울 도심 내 최고 속도가 50km입니다. 50km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심 내에서는 5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대신 마을버스는 루트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페루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코끼리 열차처럼 빙글빙글 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로에 보면은 한 번씩 청소차 다니죠. 이렇게 도로 위에서 이렇게 솔 달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청소차 생각해 보시면 청소차는 시속 한 10km 정도로밖에 안 갑니다. 도로 맨 끝에 붙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송차, 순찰차도 생각해 보시면 다니는 길은 똑같지만 굉장히 천천히 다녀도 되는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타겟팅하겠다고 한 거죠. 물론 B2C 시장보다 일반 승용차보다 시장은 굉장히 작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저희는 타겟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해진 구간 내에서 어떤 지역 내에서의 저속으로 움직이는 차를 타겟팅해서 여기를 먼저 내가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고 나서 경일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내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저보다 먼저 사실은 공동 창업자인 유병용 이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수로 가 계셨었고요. 제가 창업의 뜻을 밝히면서 학교에서 그러면 창업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 채용을 하고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과 공간,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을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신 저는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내가 창업을 해서 학생들을 채용을 하고 대구 경북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같이 미래 자동차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학교에 다 지원을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되고요. 현대차에 있는 또 우수한 이렇게 엔지니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같이 좀 교수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분까지 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졸지에 4명의 교수를 이제 채용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굉장히 큰 토박을 한 거죠. 이 4명의 엔지니어를 교수로 채용을 하면서 웬만한 석좌 교수님들도 가지 못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의 연구소와 건물을 하나를 통으로 받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 통으로 받아서요. 거기에 차를 개조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라든지 시험차들 받았죠. 대신 제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양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이 차가 안전하다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일반 도로에 나와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창업할 때만 해도 완전 이 자율주행차를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교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연세대 요 4개밖에 없었어요. 쟁쟁한 학교들이었죠. 이 학교들도 중앙정부의 R&D 사업 수십억, 수백억을 수주를 해서 4년, 5년에 걸쳐서 만든 차였는데 제가 2018년 5월에 학교를 가면서 이 친구들을 내가 뽑아서 교수로 다 채용해주면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를 경일대 이름으로 만들어서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고려, 연세대 다음으로 5번째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를 보유한 학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경일대학교라고 들어본 분들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듣보잡 지방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서 제가 단 6개월 만에 국내 대학으로는 5번째로 자율주행차를 12월 15일 날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현대차로 안 만들었어요. 현대차로 만들면 사실 3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었는데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현대차에서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봐 저희가 이렇게 한때 이마트에서 팔던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중국차를 가지고 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때 이 차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아마추어 시장에 이제 프로가 나온 그런 계획이긴 했는데 정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R&D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18년 창업을 해서 정부 R&D 사업을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년 100억에서 200억씩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600억 이상 정부 R&D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처음 창업하면 팁스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1억짜리, 2억짜리 팁스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팁스를 안 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산업부 국토부 사업을 받으면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팁스 과정을 건너뛰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누적 R&D 프로젝트 수는 이제 한 55개에서 60개 정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정부 R&D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때 제 회사가 자본금이 참고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야, 투자금에 의존하는 회사를 만들면 안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건 오랜 기간 걸려야 되는데 초기 투자금을 받아버리면 투자금에 의해서 어떤 회사의 기술적 방향과 그 경영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힘으로 자생한 회사를 만들어 두고 어느 정도 우리의 방향이 잡혔을 때 투자를 받아서 더 점프업을 하자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굉장히 많은 정보 R&D 사업을 수주를 했었었고요. 실제로 매출도 기술 용역을 하면서 매출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억 매출을 했었었고요. 작년에 80억 매출했었었고요. 올해는 약 1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매출대로 하고 정보 R&D대로. 참고로 매출은 정보 R&D가 아닙니다. 정보 R&D 수준은 매출 안 잡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런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정보 R&D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하나둘 영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회사의 임원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다 현대차 출신들이고요. 이 외에도 팀장급까지 가면 삼성, LG, 뭐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섭외를 했냐면 저는 이제 실제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율주행 시장 제가 창업한 시점에 현대차가 이제 외부 업체와 합작하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저 말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으로 가신 분들도 LG로 가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은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았었어요. 특허가 몇 개가 있고 논문이 뭐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스펙보다는 실제 제가 부딪히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실무 엔지니어링 능력이 누가 좋은지를 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대신 이분들은 스펙은 안 좋아요. 왜냐? 실무 일을 하느라고 자기 스펙 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논문 쓰고 특허 쓰고 뭐 발표할 시간이 없었던 인력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제가 다이렉트로 하나하나 찾아가서 스카웃을 해오면서 완벽한 팀을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뭐 다들 뭐 알아면 저 자율주행 쪽 업무합니다. 자율주행 쪽에 뭐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그냥 뭐 저 자동차 업에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저 전자회사 다녀요 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예요. 자율주행은 자동차, 전자, IT를 합한 규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루어지고요. 이 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레벨 보통 3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레벨 4, 5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고요. 레벨 1이 요즘에 이제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죠. 발만 떼는 거. 그러니까 원이니까 손발 중에 하나 떼는 게 원. 요즘 시판되고 있는 테슬라가 레벨 2입니다. 손과 발을 다 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밑에 보이죠? 불이 2개씩 꺼지죠? 레벨 3가 되면 손, 발 떼고 눈도 떼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뇌는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나 비상 상황이 되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레벨 3. 아직까지 레벨 3가 양산 안 되고 있죠. 참고로. 레벨 4는 이제 뇌도 꺼집니다. 잠을 자도 되는 게 레벨 4. 네, 그래서 다 꺼졌죠. 사람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게 레벨 5. 네,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레벨 4 이상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고 레벨 3부터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율주행은 레벨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느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차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뭐 GPS, 정밀지도 같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장착이 되게 되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기에서 분류를 해내서 내가 어디 있을까? 주변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한 후에 엔진이나 모터의 가속 성능을 내리고 브레이크의 감속을 하라고 하고 핸들에 이제 몇 도로 핸들을 돌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 가속, 감속, 핸들 이 세 개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고식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어려운 건데 인지, 판단, 제어 세 단계로 갖추고 인지를 하려면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라는 건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 블록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글로벌 1위 하는 업체가 모비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모비라이는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 하나만 합니다. 얘네들이 인텔의 10조에 인수가 됐어요. 요 블록 하나나 그리고 라이다 하나만 개발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 라이다 시장이 몇백 조 시장입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이 센서 하나가. 그래서 중국에는 라이다 회사가 약 300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약 10여 개의 라이다 회사가 있고 상장된 회사 중에 루미나라고 하는 회사가 한때 10조였다가 지금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록 하나가 다 엄청난 이 회사들이고요. 저희 같은 회사는 이거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 솔루션 회사라고 하고요. 저희처럼 전체를 한 번에 하는 회사도 있고 하나만 특화돼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렇게 각 기업들로부터 이 블록 하나하나를 사와서 전체 합하는 작업을 이제 완성차들이 하고 있고 저희 같은 회사는 이걸 우리가 다 하기엔 너무 크니 대신 영역을 줄이자. 아까 말씀드린 저속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작게 하자. 라고 하면서 전체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뭐냐?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차에 장착된 센서에서 들어오는 원본 데이터예요. 굉장히 어지러운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죠. 이렇게.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몇 차로에 있고 옆에 차들이 어떻게 오고 있고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어야 되고 악셀을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인 거죠. 소프트웨어 기술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환시키는 이 프로세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0.01초 내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차에는 슈퍼컴퓨터를 쓸 수 없어요. 차에는 굉장히 사양이 낮은 저가형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사양이 낮은 저가형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에 등록된 것 기준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도로 누적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도로 누적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현대차 같은 이런 자동차, 승용차에 완전 자율주행을 넣는 거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세상에 없던 무인 박스카의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섹터로 나뉘게 되고요. 현재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4,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오려다가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창업할 때 느꼈던 그 실제적인 자율주행이 되려면 30년 걸릴 거라는 그 내용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서야 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레벨 4, 5를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레벨 2, 3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래 자율주행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차량으로 가지고 스마트 시티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통 지원이라든지 도시 지원, 생활 편의 시설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차를 만들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약 2, 3년 동안은 정부 R&D 열심히 하고 용역하고 막 투자 안 받고 꾸역꾸역 한 50명 정도까지 회사를 저희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를 저희는 프리도 안 받았고요. 시드도 안 받았습니다. 시리즈 A를 160억 투자를 한 번 해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가 500억 밸류로 했었었고요. 그래서 500억 밸류의 기업 가치로 160억 투자를 받으면서 660억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를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샘플칸을 만들었고요. 양산차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시리즈 B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리즈 B는 2천억 밸류로 현재 저희가 500억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장보다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규모도 큽니다. 사실 지금 저희 회사 2천억 밸류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엑시탈 정도의 규모인데 이 자율주행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2천억이라고 해도 시리즈 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만든 차는 이런 차예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인승 셔틀버스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길이가 3m 정도 되는 무인 배송차, 쿠팡 배달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칸에 앞에 머리 없고 뒤에 짐만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다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차는 저희 혼자 못 만들거든요. 부품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수한 부품사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3,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차 협력사가 보통 100개 정도를 끼고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단순하기 때문에 100개까지는 아니고 1차 협력사를 한 20, 30개 정도를 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1차 협력사들이 매출이 조단위급 하는 회사들이에요. 말이 1차 협력사지 다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가서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 차를 만들겠다. 우리한테 부품을 납품해 주세요. 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부품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거죠. 현대차도 못 만든 자율주행차를 뭐 니들이 어떻게 만들래? 라는 게 있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굉장한 뭐 많은 히스토리 속에서 결국에는 네, 이런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제가 저희 본사가 있는 대구 경북 쪽에서 네, 굉장히 많은 부품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구 시장님을 제가 설득을 잘해서 대구 시장님께서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 부품 기업을 다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협약식을 맺고 실제 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차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는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 기본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 이렇게 원래 훨씬 더 많은 섹터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서 국내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같이 지금 차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완성차업해야 되는 거죠. 현대차처럼. 저희가 사양을 내리고 이 부품사들이 저희가 내린 사양대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오토엘이라고 하는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에서 스피노프된 스타트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으세요. 자율주행의 부품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HL 크레인 부분은 만도입니다. 만도, 뭐 기업 가치가 매출이 조단위급 나오는 만도라든지 삼보모터스, 이레, 뭐 SL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과도 같이 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제일 빨리 속도를 내서 만들고 있는 게 무인 배송차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저희가 시리즈 A 투자 이후에 실제 저희가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현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림에 봤던 거랑 비슷하죠? 처음에 봤던 그 장면이랑 네, 비슷한 차를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셔틀이고요. 무인 셔틀은 이렇게 저희가 다 만들어서 아직 스킨은 안 입힌 상태예요. 굳이 스킨까지 입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인승 차량으로 현재 차량을 만들고 있죠.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차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정말 이 능력자에서 지금 당장 이 차를 양산형으로 만들어냈다 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법도 없고 보험도 없고 뭐 아무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체가 자율주행의 섹터인데요. 저희가 하는 기술 영역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통신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보안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정밀 도로 지도도 있어야 되고 도로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법 제도도 있어야 되고 뭐 엄청 부품사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업체들이 다 동시에 완성이 돼야지만이 제가 차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실제로 4, 5년 전에 자율주행 시장이 금방 열릴 줄 알고 정밀지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정밀지도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가 많이 망했죠.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안 열렸으니까. 왜냐 자율주행 시장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기관들이 다 같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 40년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게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개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시장이 너무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는 시장이 어딜까요? 자동차입니다. 핸드폰 IT 아니에요. 삼성 아닙니다. 현대차.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자율주행차 시장, 미래차 시장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깔고 제도를 만들고 차를 개발시키고 자율주행차가 있다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내가 움직여야지 되지. 이걸 모르고 나 혼자서만 했다가 나중에 뭐 제가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대통령님께서 말한 로드맵에 맞춰서 국무조정실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20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25년에 셔틀버스를 만들겠다. 24년에 상용차 트럭을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드맵을 이제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로드맵이 세워지면 국토부에서 2027년에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2024년까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희 같은 기업은 이 로드맵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굳이 일찍 개발해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UAM, 그리고 디지털 물류, 스마트 시티, 이게 맞춰서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법, 제도, R&D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 R&D를 뭐 500억, 600억 수주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큰 틀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R&D 사업을 몇백억씩 수주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7년까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조 1,000억짜리 다부처 사업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실제로 2022년부터 작년부터 1조 1,000억짜리 정부 R&D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엔 지금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참여하고 있는 수백 개 기업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과제를 수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많이 수주한 데가 LG, LG가 제일 많이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입니다.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은 정부 R&D 사업을 수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도시 리빙랩 사업을 유치를 해서 27년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를 최대한 검증을 하겠다. 법과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빌리티 시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도시 하나를 정해서 정부에서는 실제 자율주행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자율주행 법 제도가 없지만 일단 해봐 라고 하는 법규를 다 허용해 주면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대구시에서 수주를 했고 저희 회사가 주관이고 이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 KT, 현대, 자동차 연구원 이렇게 우리나라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과 저희가 컨설을 해서 이 사업을 수주를 했고 현재 대구에 오시면은 카카오 T 앱을 통해서 저희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실제로 탑승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사실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저희가 주관으로서 현재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창업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 특히 이런 기술 시장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된 팀을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빌리티 기술이 굳이 차뿐만 아니라 뭐 전자, IT가 다 포함되긴 하지만요. 결국 이 모빌리티 산업이란 업 자체는 자동차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본질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IMF 때 이제 자동차를 버리고 다시는 자동차 시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업 자체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전자와 자동차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빌리티 쪽에 업을 하고 싶으시면 자동차업, 모빌리티 쪽에 계셨던 분을 필수적으로 어떻게든 영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단순히 코딩 잘하고 개발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제도, 뭐 이런 생태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결국 사람이 타는 거고 사고 났을 때 쉽게 말해서 사람의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법규는 글로벌 법규가 있어요. 우리나라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법규가 있는데 유엔사나 WP29라고 하는 자동차 법규를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레벨 1, 2, 3, 4, 5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레벨 2, 3에 대해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레벨 4에 대한 법규는 안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레벨 4 자율주행차 시장은 한참 멀리 있다는 거죠. 왜 레벨 4에만 레벨 2, 3만 집중하느냐? 이 위원회는 이걸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다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레벨 4를 할 생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3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벨 2, 3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레벨 4, 5 시장을 또 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그냥 자체적인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차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만 만들게 되고요. 독일은 자국 법규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긴 만들되 이렇게 판매 영역을 굉장히 좁힙니다. 대중교통만 돼요. 아니면 물류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B2C 시장까지는 열 수가 없어 사실은.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결국에는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법규와 정책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업과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글로벌 법규와 시장, 제도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없이 무턱대고 내가 기술 좋으니까 제품 만들래. 우수한 엔진들 다 끌어모아. 해가지고 참 만들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역시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안 돼. 네, 우리나라는 역시 아직 멀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언론사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자들이 저한테 유도신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규제나 제도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해서 막 우리나라에 그걸 좀 약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 제도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러한 관련 법규와 제도, 규정 분석을 자기들이 제대로 안 해놓고 개발해놓고서는 뒤에 와서 내가 만든 건 좋은데 왜 법 때문에 못 팔아요? 법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칫 법이라는 거는 한 번 바꿔놔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뭐 천안함 사태 이후로는 사실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네, 어떤 사고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모빌리티 분야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스 하나하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다 엄청난 산업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설사 내가 만약에 뭔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우리 제품이 실제 시장에 팔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고 우리 회사 외에 어디하고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나마 차를 하지만 많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차 전체를 다 하기 힘드니까 뭐 센서 하나를 한다라든지 부품 하나를 개발한다라든지 뭐 서비스 하나를 개발한다든지 자율주행 차에서 활용될 앱을 하나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요. 그 부품 하나 만든들 차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밀 지도라든지 라이다 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라이다 시장이 지금 불과 3년 전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안 되니까. 자율주행차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라이다 시장도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내가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조선시대 가면은 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 핸드폰 가지고 내가 조선시대를 갔다. 충전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누가 만들어요? 통신망 어떻게 누가 만듭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돌덩이와 비슷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충전 설비, 뭐 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앱은 누가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되게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1900년에 보면 뉴욕 5번가죠. 뉴욕의 이제 메인 스트리트 뉴욕 5번가에 다 마차들이 다니는데 여기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다 마차인데 자동차 딱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같은 지역에 13년이 흐른 뒤 다 자동차고 마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13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이때는 물론 이제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때 포드 T라는 차를 만들어내면서 대량 컨베이어 벨트 아마 학창시절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포드 T라고 하는 차를 대량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바뀌는데요. 보통 이 그림은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세상은 변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설명을 할 때 이용되는 자료인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900년에서 19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연 포드라고 하는 회사 하나만 얘만 잘해서 과연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죠. 기름은 누가 넣을 것이며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차 정비소는 있어야 되고 주차 시설, 부품은 또 누가 만들 것이며 이런 산업들이 같이 발달했기 때문에 13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 포드만 잘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판매되고 생산되고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한 다양한 연계 산업들이 같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모빌리티 시장, 미래 자동차 시장이 분명히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결코 차 회사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지금 없던 무언가를 찾을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차에서 자동차 넘어갈 때 제가 봤을 때 주유 시설 만드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네. 기름 넣는 거 만드는 회사들. 네. 그리고 차 정비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 초창기 때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거든요. 금방 고장이 났을 거예요, 차들이. 그 정비하는 애들이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미래 시대로 갈 때 큰 시장은 뭐 완성차들이 한다 치더라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다 치더라도 그거에 유지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이해가 중요하고 구성이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 전체 봤을 때 에너지 시장 다음으로 큰 게 자동차 시장입니다. 핸드폰은 자동차 시장에 반도 안 돼요. 핸드폰이 엄청나게 큰 시장 같죠. 자동차 시장에 반도 안 됩니다. 물론 에너지 시장, 모빌리티 시장은 에너지 시장에 반도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에너지라는 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빌리티 시장이 큰 시장인 만큼 타 산업과 달리 준비 기간이라든지 개발비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뭐 게임이라든지 단순한 핸드폰 어플이라든지 뭐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은 인력과 꼭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런 모빌리티 같은 기술 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독특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버리면 금방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이거와 더 뛰어난 아이디어, 보완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은 이런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나온 지 5년 됐지만은 아무도 저희 회사와 유사한 회사들이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전에 있던 회사들은 이제 문을 내리고 있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잡으시더라도 일단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가진 장벽을 하나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 이 생태계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가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아까 말씀드린 통신, 전자가 다 융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IT가 있고 KT, SKT 같은 통신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는 이 업을 완성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언론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보다 많이 뒤처 있다라고 막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은 뒤처질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완성된 그림은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아이디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차만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들어갈 컨텐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차만 딱 생각을 해보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싼 자율주행 차는 운전기사 고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저가에 뭐 외국인 노동자 사서 그냥 저가로 운전기사 고용해버리면 자율주행 차인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율주행 차라는 건 단순히 혼자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존의 차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핸드폰이 전화기를 대체하는 형태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전화기만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똑같다는 겁니다. 차를 대체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차에 대한 그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 새로운 영역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일정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내가 1, 2년 만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차들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소나타 2에서 소나타 3로 넘어갈 때 5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현대차가 혼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제도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회사처럼 처음부터 너무 투자금에 의존한다라든지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쏟아부어서 빨리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